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뭐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요즘은 또 그냥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요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성필리포 생태마을 치면은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이 상담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 딴 신부님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신부님이 올려놨어요. 또 매일 미사 내강론 매일 올라가지. 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요 특강이 제가 보통 사회에 보면은 인문학 특강이라고 그러죠. 인문학 특강은 주제는 딱 3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는 사람이 각자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어봐야 돼.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요즘은 또 그냥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요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성필리포 생태마을 치면은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이 상담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 딴 신부님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신부님이 올려놨어요. 또 매일 미사 내강론 매일 올라가지. 또 이제 우리는 주일날은 상담 소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월요일날은 부관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화요일날은 문경 전담 신부님이 강론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하루 줄어들었지. 신부님이 한 번 더 와갖고 나는 이제 수, 목, 금, 토 4일 맞는 거야. 4일. 나머지 3신부님이 3일 맞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강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반드시 구독을 눌러야 돼요.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야 돼. 좋아요를 누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갖고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은 다른 사람이 검색하는데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를 누르면은 다른 인문학 강의에 내게 따라 올라가. 그래서 보면 항상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때는 내 유튜브를 그냥 아무데나 열어봐도 내게 아무데나 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황신부님 거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좋아요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이 우리 이 유튜브 구독자 중에 50%가 넘어요. 그래서 좋아요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 그러면은 광고 수입의 55%는 나한테 오고 45%는 구글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나한테 구글이 월급 지불한 게 $1200야. 그 $10,000면은 지금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200만 원 정도. 그 잠비아에 나무 심는 데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역사 공부 한번 읽었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5부가 올라갔고 오늘 찍는 건 6부, 7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 자, 넘겨봐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난징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 난중, 내몽고까지, 그 다음 마카오, 그 다음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필리핀, 여기 사이판, 괌까지 다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이 정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20조야. 세계 1위야.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12조야. 그래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 자,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그리고 자꾸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중화 사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막 까부술 때는 비참하게 까부서요. 중국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발 한 켤레를 팔아도 15켤레를 판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거 중국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잠비아 돕는다고 후원금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반 도주 밤에 도망가는 한국에 거기 가서 뭐 직물 공장하고 무슨 공장하고 하는 사람들 다 밤에 공장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놓고, 삼성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대놓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는다. 물론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이건 외교에 아주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였어. 1조 6천억 달러. 일본은 얼마냐면은 5조 6천억 달러야. 5조라고 그랬는데 정확히 5조 6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커. 아까 얘기했죠. 인구도 1850년도에 우리는 900만인데 일본은 3천만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이기죠. 인구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얘네는 1억 2,700만이거든요. 1억 3천이니까. 지금도 인구도 거의 3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은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네, 넘겨보세요. 넘기고. 일본이 원래는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 예, 한 100만 년 전에는. 근데 이제 지구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동해바다가.
그래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반은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반은. 예, 넘겨보세요. 이 조몬시대라고 1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이 운막에서 사람이, 우리도 요때 청동기 시대 때 요렇게 살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쌀 농사를 지면서 여기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 3세기에. 결정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일본은 관서지방, 백제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이 관서지방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이 백제 문화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의자왕 때 망하면서 백제 귀족들은 배 타고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대 천황이 자기 생일 때 우리 정말 뭐 70몇 대 조상이 백제 왕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일본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예. 이 소토쿠 태자 574년에서 622년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다 건너갔을 때 이 뭐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아주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왕 같이 인기 있는 왕자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덴무덴노, 덴노라는 게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 덴무덴노는 왜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673년. 그래갖고 67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673년에는 통일신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나라로 후백제 고려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통일하죠?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잖아요. 470년 동안 왕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일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딱 2번 받아. 몽고 때 2번 받는데 가미가제라고 신의 바람이 와갖고 다 태풍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여몽, 고려, 몽고 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일본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섬나라들이 안 받아요. 이 일본, 영국이 그렇죠. 외세 침략 안 받죠. 또 외세 침략 안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도 큰 섬이야. 왜냐하면은 위에 캐나다는 거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멕시코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죠. 자, 요건 아주 다시 한번 제 지금 열심히 유튜브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126대 천황이에요. 126대. 이거 기원전 600년부터 자기네들이 따져갖고 한다는데 어쨌든 126대 천황이 있어요. 거의 꼭두각시, 꼭두각시. 그냥 이름만 천황이야. 천황 지금 이 황태자 이 비가 커피 마시러 나간다. 안 돼. 자기 이제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지금 황태자비가 자기 친구한테 외국에 전해 안 돼. 이 천황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거의 꼭두각시야. 지금도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야. 이게 다이묘라고 군주들. 일본은 다 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주들 세상 속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되는 게 쇼군이야. 대장군. 쇼군이 항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이묘는 쇼군한테 충성하고. 이 사무라이, 이게 참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일본을 문화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야 돼. 칼을 2자루 차잖아요. 칼을 2자루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예를 입고 죽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잘못했다. 만약에 다이묘 군주를 잃었다 그러면 활복 자살을 해요. 3가지 방법을 해. 1번 긋고 목을 치는 방법이고 2번 긋고 그냥 죽는 방법이 있고 3번 긋는 방법도 있어요.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활복을 하라고 그러는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 동생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 쇼군들은.
그 아들들이 활복을 해. 아버지가 죽으란다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해 또 활복하는 거를. 참. 우리는 활복하는 사람, 나라가 망해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강점기 시작하면서 죽은 사람 이준, 민영환, 매천 야력순, 황현이라는 분, 그 정도 죽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죽으면은 다 활복을 해요. 예. 아니면 떠돌아다니든지.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10%, 인구의 10%인데 이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불의한 짓을 저질러.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죠.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칼 두 자루 찬 사무라이가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영향이 있다. 예,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얘기해. 가미가제가 이 여목연합군이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상을, 전쟁 끝나면은 서로 상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북이 나눠져. 항상 외세가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갈라지는 게 기본, 이 아마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똑같아. 일본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늘 뭐가 나가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혁명이 오늘 일본에 의해 오해가 오늘 나가고 있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유튜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임진왜란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가 아주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자, 1543년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100명이 탄 배가 표류를 해갖고 아주 아랫지방, 일본 아랫지방에 표류를 해갖고 딱 일본에 상륙을 해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이 지역에 다이묘 도키다카가 몇 살이었냐? 15살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다이묘 성주들이지. 15살인데 총을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 총 2자루를 은을 잔뜩 주고 사요. 총을 2자루를. 이게 이제 이 총 2자루 산 게 일본과 우리 조선과 청나라의 운명을 뒤바꿔요. 이 총 2자루가. 그래갖고 총을 사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철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그래. 조총이 뭐냐면 새 조자에다 총이야. 새를 쏴서 떨어뜨리는 총이다 그래서 조총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철포라고 그래서 철포. 바위 위에 술잔을 놓고 작대기에 눈을 대고 겨누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며 잔이 박살났다. 이 도키다카는 이 참 보기 드문 보물이로다.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 자루를 보내냐면 쇼군한테 보내. 대장군한테 보내. 쇼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쇼군이라고 안 부르고 관백이라고 불렀어. 관백 쇼군 같은 얘기예요. 대장군. 그래갖고 한 자루는 쇼군한테 보내고 내 어찌 이를 혼자 숨겨두겠느냐? 그러면서 한 자루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장장이 야이타라는 대장장이한테 너 이거 분해해갖고 거꾸로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 40살 먹은 대장장이 거꾸로 쫙 해봐요. 거꾸로 했는데 총을 똑같이 했는데 총을 쐈는데 뒤가 이게 화약을 넣고 총을 쏘면은 뒤가 이렇게 쇠가 딱 막아줘갖고 총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튀어나가는 거야, 화약이.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사, 이 총구멍 뒤에 있는 나사로 딱 조이면 딱 튀겨도 그 나사 이게 못이 박혀있고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야.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총을 전해준 제이모토라는 사람이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 와카라는 딸을 며칠을 울다가 시집을 가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이모토는 장인에게 나사를 이렇게 타는 거 뒤에. 그래갖고 나사를 조여갖고 총구멍 뒤에 나사를 집어넣어갖고 딱 조이면은 총을 쏘니까 이게 화약이 폭발해도 뒤로 안 터져 나오고 앞으로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 나사가. 그러면서 이제 총이 막 하나지기 시작해. 어쨌든 요건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을 11년 지나고 나서 조선에 상납을 해요. 이 총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데 명종이 이게 관심이 없었어. 예.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일본한테 도륙을 당하죠.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 에도 막부는 지금은 도쿄야. 통일 국가를 이루어갖고 하는데, 윌리엄 애덤스라는 이 친구가 표를 하다가 딱 일본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불러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30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서양의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점점 일본하고 길이 달라진 거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만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딨어. 그걸 그냥 1년 반 만에 땡깡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다는 게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이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요 한참 일본이 막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아주 거의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 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11살, 15살, 17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그러니 이 100년, 이 중요한 100년을 우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윌리엄 애담스는 배를 두 척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의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 4척을 딱 오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일본 사람도 처음에 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석탄 증기기관 그거를 보고 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페리 제독이 한 1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쫙 열고 니네들 개항하지 않으면 이 포로 에도 그러니까 도쿄 앞바다에서 작사를 내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이때 일본은 개항을 해요. 이게 문을 열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 경제에 발전되는 걸 다 보고 돌아와. 근데 우리나라는 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때 다 니네들 대항해라.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독일 사람들이 아버지 묘를 파헤쳐.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응? 내 아버지 묘를 파헤친다고 더 쇄국 정책을 더 하죠. 쇄국 정책을 해서 완전히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엄청 빨리 식민지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세도 정치, 풍양조씨, 뭐 안동김 씨 그냥 뭐 서로 네가 뭐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놈 왕자리 하나 놓고 참 답답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역사를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죽인 건 내 생각에는 정말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불러다가 서양 지식을 그렇게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김대건 신부님도 라틴어를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박물관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그거 이제 내년인가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야. 그걸로 지금 그 지도로 갖고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프랑스 애들이 주겠어요. 아마 안 줄 거야. 내가 그 지도만 오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1846년이니까 우리도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예. 자,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이제 다음에 또 설명. 그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지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결정적이냐면 이 사람들이 260명이나 되는 다이묘들이 다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뭉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천황이 이제까지는 꼭두각시 천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천황이 딱 나온 거야. 천황을 신격화해갖고 천황 밑으로 목숨을 걸어서 다 같이 모이면서 외세에 이제 대항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어 유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84년에 이제 전부 다 일본의 똑똑한 애들 유럽으로 다 보내요.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 딱 가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신세가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서양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예. 그런데 독일만 식민지가 없었던 거야. 식민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빼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물건도 갖다 팔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경제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식으로 니네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 경제발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1874년에 시작되지. 1895년 이게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요즘 하시죠? 그거 꼭 보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조선 500년의 마지막 지점이 동학혁명이야. 예. 그런데 이놈의 고종이 백성하고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자기네 도와달라고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텐진조약이라고 이게 청나라가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도 군인을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약을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한 전쟁이 아산 앞바다에서 해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인데 이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요동반도 리순이라는 데까지 쫓아가고 이 중국 사람, 청나라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 군인은 이 청군이 한 7만 명, 일본군이 3만 명 해갖고 붙어갖고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야. 이 조그만 전쟁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가 조선을 우리 속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조선 자유 독립 국가다. 그 얘기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리가 창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싸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일본은 청나라에 10년에 1번 조공을 바쳤어. 왜냐하면은 나라도 멀고 아니 이것도 까다롭거든. 근데 조선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2번 조공 바치라고 그러고 일본은 10년에 1번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내가 늘 말하지만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물론 지금도 지금마저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아베 이거 아주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일일이 다니 하급 사무라이였거든.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해요. 지금 이게 페리 제독의 그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 일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이무 260명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천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이무들은 다 포기해라. 니네들 권리를. 근데 그걸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갖고 다 포기를 해.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끝까지 갈라져서. 자기 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내가 나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인생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그것이 가족이었다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일까?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들어보자.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다 끊겨봐야 알겠는가?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주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일수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데 반의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10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에 돋쳐 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안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배신당한 적이 있는가?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십상이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들만 사귀러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10년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당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화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진다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모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다. 일을 쉬는 날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친구가 없었다면 삶이 텅 비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와 멀어지게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을 위해 바쁘거나 친구가 바쁘거나 양쪽 모두 바빠지거나 한다. 친하던 친구라도 연락이 귀찮고 만나도 즐겁지 않게 된다. 어릴 때 친하던 친구도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지루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다 보면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이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다. 그러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 주변 지인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가정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로도 충분하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가족이나 자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친구를 만나면 자식이나 돈, 뒷담화 등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친구와 헤어질 때 기분이 나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 주변 지인들 중에는 욕심이 많거나 질투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친구는 한두 명이나 되겠는가?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이가 된다. 노인정에는 자랑과 싸움뿐이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느니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친구와 멀어져도 가족이 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이 보물이 된다. 진정한 친구가 있어도 친구는 가족처럼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 친구와 가족은 역할이 다르다. 그러므로 친구는 결코 가족이 아니다. 가정이 있으면 친구들과의 의리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해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 나중에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친구의 경조사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러나 친구를 모두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필요한 순간은 있다. 가끔 친구와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친구와는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좋다.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친구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만나면 불편한 친구들은 멀리해라. 이렇게 나와 잘 맞는 친구와만 친해지는 것이 좋다.
친했던 친구와 나이가 들면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다. 친구와 이야기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이가 들면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해진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친구가 싫어지고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과는 점점 떨어져 가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격을 고치기 힘들고 말이 많아진다. 오랜 시간 함께한 가치관이 부딪히면 상대의 주장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내 주장을 하면 싸움이 나고 친구의 말을 들으면 속이 답답하다. 이런 만남을 자주 하면 모임이나 만남이 즐겁지 않다. 결국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나이가 들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오래된 친구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친구라도 가치관이 비슷하면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알게 된 기간보다는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더 잘 맞을 수 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친구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긴다. 누구의 가치관이 옳고 그른 것은 없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면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성숙도에 따라 멀어질 수 있다. 나는 성장했는데 친구는 미성숙하게 행동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도 남을 험담하는 것을 보면 친구가 싫어진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을 보면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토요 특강이 제가 보통 사회에 보면은 인문학 특강이라고 그러죠. 인문학 특강은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는 사람이 각자,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헛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어봐야 돼.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요즘은 또 그냥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나무도 사진 이렇게 째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 요것만 틀어놓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필리포 생태마을 유튜브에 들어가갖고 성필리포 생태마을 치면은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 이 상담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학 박사학위 딴 신부님 아니야. 그래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떻게 내 자신을 이해해야 되는지 잘 신부님이 올려놨어요. 또 매일 미사 내강론 매일 올라가지. 또 이제 우리는 주일날은 상담 소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월요일날은 부관장 신부님이 강론을 하고 화요일날은 문경 전담 신부님이 강론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내가 하루 줄어들었지. 신부님이 한 분 더 와갖고 나는 이제 수, 목, 금, 토 4일 맞는 거야. 4일. 나머지 세 신부님이 3일 맞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강론 들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반드시 구독을 눌러야 돼요. 구독을 누르고 좋아요를 눌러야 돼요. 좋아요를 누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알고리즘이라고 그래갖고 좋아요 숫자가 많으면은 다른 사람이 검색하는데 따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좋아요를 누르면은 다른 뭐 인문학 강의에 내게 따라 올라가. 그래서 보면 항상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 때는 내 유튜브를 그냥 아무데나 열어봐도 내게 아무데나 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황신부님 거네? 그리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 좋아요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이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 50%가 넘어요. 그래서 좋아요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고, 그러면은 광고 수입의 55%는 나한테 오고 45%는 구글이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나한테 구글이 월급 지불한 게 $1200야. 그 $10,000면은 지금 1,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200만 원 정도. 그 잠비아에 나무 심는데 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우리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역사 공부 한번 읽었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5부가 올라갔고 오늘 찍는 건 6부, 7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 자, 넘겨봐요.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난징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 난중, 내몽고까지, 그 다음 마카오, 그 다음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필리핀, 여기 사이판, 괌까지 다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이 정복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20조야. 세계 1위야.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12조야. 그래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 자,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그리고 자꾸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중화 사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막 까부술 때는 비참하게 까부서요. 중국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발 한 켤레를 팔아도 15켤레를 판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거 중국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잠비아 돕는다고 후원금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반 도주 밤에 도망가는 한국에 거기 가서 뭐 직물 공장하고 무슨 공장하고 하는 사람들 다 밤에 공장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예,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놓고, 삼성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대놓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는다. 물론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이건 외교에 아주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였어. 1조 6천억 달러. 일본은 얼마냐면은 5조 6천억 달러야. 5조라고 했는데 정확히 5조 6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커. 아까 얘기했죠. 인구도 1850년도에 우리는 900만인데 일본은 3천만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이기죠. 인구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얘네는 1억 2,700만이거든요. 1억 3천이니까. 지금도 인구도 거의 3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은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네, 넘겨보세요. 넘기고. 일본이 원래는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 예, 한 100만 년 전에는. 근데 이제 지구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동해바다가. 그래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반은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반은. 예, 넘겨보세요. 이 조몬시대라고 1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이 운막에서 사람이, 우리도 요때 청동기 시대 때 요렇게 살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라고 이제 쌀 농사를 지면서 여기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 3세기에. 결정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일본은 관서지방, 백제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이 관서지방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이 백제 문화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의자왕 때 망하면서 백제 귀족들은 배 타고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대 천황이 자기 생일 때 우리 정말 뭐 70몇 대 조상이 백제 왕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일본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 이 소토쿠 태자 574년에서 622년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다 건너갔을 때 이 뭐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아주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왕같이 인기 있는 왕자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덴무덴노, 덴노라는 게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 덴무덴노는 외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673년. 그래갖고 67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673년에는 통일신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나라로 후백제 고려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통일하지?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잖아요. 470년 동안 왕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일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딱 2번 받아. 몽고 때 2번 받는데 가미가제라고 신의 바람이 와갖고 다 태풍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여몽, 고려, 몽고 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일본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섬나라들이 안 받아요. 이 일본, 영국이 그렇죠. 외세 침략 안 받죠. 또 외세 침략 안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도 큰 섬이야. 왜냐하면은 위에 캐나다는 거의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멕시코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죠. 자, 요건 아주 다시 한번 제 지금 열심히 유튜브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126대 천황이에요. 126대. 이거 기원전 600년부터 자기네들이 따져갖고 한다는데 어쨌든 126대 천황이 있어요. 거의 꼭두가시. 그냥 이름만 천황이야. 천황 지금 이 황태자 이 비가 커피 마시러 나간다. 안 돼. 자기 이제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지금 황태자비가 자기 친구한테 외국에 전해 안 돼. 이 천황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갖고 거의 꼭두가시야. 지금도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야. 이게 다이묘라고 군주들. 일본은 다 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주들 세상 속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되는 게 쇼군이야. 대장군. 쇼군이 항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이묘는 쇼군한테 충성하고. 이 사무라이, 이게 참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일본을 문화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야 돼. 예, 칼을 두 자루 차잖아요. 칼을 두 자루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예롭고 죽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뭐 잘못했다. 만약에 다이묘 군주를 잃었다 그러면 활복 자살을 해요. 세 가지 방법을 해. 한 번 긋고 목을 치는 방법이고, 두 번 긋고 그냥 죽는 방법이 있고, 세 번 긋는 방법도 있어요.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활복을 하라고 그러는 건,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 동생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 쇼군들은. 그 아들들이 활복을 해. 아버지가 죽으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구경해, 또 활복하는 거를. 우리는 활복하는 사람, 나라가 망해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강점기 시작하면서 죽은 사람 이준, 민영환, 매천 야력순, 황현이라는 분, 그 정도 죽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주군이 죽으면은 다 활복을 해요. 예. 아니면 떠돌아다니든지.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10%, 인구의 10%인데 이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불의한 짓을 저질러.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죠.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칼 두 자루 찬 사무라이가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영향이 있다. 예,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 잠깐 얘기해. 가미가제가 이 여목연합군이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상을, 전쟁 끝나면은 서로 상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북이 나눠줘. 항상 외세가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갈라지는 게 기본, 이 아마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똑같아. 일본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뭐가 나가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혁명이 오늘 일본의 오해가 오늘 나가고 있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유튜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임진왜란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거 아주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자, 1543년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100명이 탄 배가 표류를 해갖고 아주 아랫지방, 일본 아랫지방에 표류를 해갖고 딱 일본에 상륙을 해요. 그래갖고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이 지역에 다이묘 도키다카가 몇 살이었냐? 15살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다이묘 성주들이지. 15살인데 총을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 총 두 자루를 은을 잔뜩 주고 사요. 총을 두 자루를. 이게 이제 이 총 두 자루 산 게 일본과 우리 조선과 청나라의 운명을 뒤바꿔요. 이 총 두 자루가. 그래갖고 총을 사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철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그래. 조총이 뭐냐면 새 조자에다 총이야. 새를 쏴서 떨어뜨리는 총이다 그래서 조총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철포라고 그래서 철포. 바위 위에 술잔을 놓고 작대기에 눈을 대고 겨누니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며 잔이 박살났다. 이 도키다카는 이 참 보기 드문 보물이로다.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 자루를 보내냐면 쇼군한테 보내. 대장군한테 보내. 쇼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쇼군이라고 안 부르고 관백이라고 불렀어. 관백, 쇼군 같은 얘기예요. 대장군. 그래갖고 한 자루는 쇼군한테 보내고 내 어찌 이를 혼자 숨겨두겠느냐? 그러면서 한 자루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대장장이 야이타라는 대장장이한테 너 이거 분해해갖고 거꾸로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 40살 먹은 대장장이 거꾸로 쫙 해봐요. 거꾸로 했는데 총을 똑같이 했는데 총을 쐈는데 뒤가 이게 화약을 넣고 총을 쏘면은 뒤가 이렇게 쇠가 딱 막아줘갖고 총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튀어나가는 거야, 화약이.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사, 이 총구멍 뒤에 있는 나사로 딱 조이면 땅 튀겨도 그 나사 이게 못이 박혀있고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야.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총을 전해준 제이모토라는 사람이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 와카라는 딸을 며칠을 울다가 시집을 가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이모토는 장인에게 나사를 이렇게 타는 거, 뒤에. 그래갖고 나사를 조여갖고 총구멍 뒤에 나사를 집어넣어갖고 딱 조이면은 총을 쏘니까 이게 화약이 폭발해도 뒤로 안 터져 나오고 앞으로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 나사가. 그러면서 이제 총이 막 하나지기 시작해. 어쨌든 요건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을 11년 지나고 나서 조선에 상납을 해요. 이 총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데 명종이 이게 관심이 없었어. 예.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일본한테 도륙을 당하죠.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 에도 막부는 지금은 도쿄야.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갖고 하는데 윌리엄 애덤스라는 이 친구가 표를 하다가 딱 일본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불러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거의 30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서양의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점점 일본하고 길이 달라진 거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만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딨어. 그걸 그냥 1년 반 만에 땡깡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다는 게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이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요 한참 일본이 막 정말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아주 거의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 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11살, 15살, 17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 이 100년, 이 중요한 100년을 우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윌리엄 애담스는 배를 두 척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의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 4척을 딱 오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일본 사람도 처음에 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석탄 증기기관 그거를 보고 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페리 제독이 한 1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쫙 열고 니네들 개항하지 않으면 이 포로 에도 그러니까 도쿄 앞바다에서 작사를 내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이때 일본은 개항을 해요. 이게 문을 열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 경제 발전되는 걸 다 보고 돌아와. 그 개항을 근데 우리나라는 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때 다 니네들 개항해라.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독일 사람들이 아버지 묘를 파헤쳐.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응? 내 아버지 묘를 파헤친다고 더 쇄국 정책을 더 하죠. 쇄국 정책을 해갖고 완전히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엄청 빨리 식민지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세도 정치, 풍양조 씨, 뭐 안동김 씨 그냥 뭐 서로 네가 뭐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놈 왕자리 하나 놓고 참 답답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역사를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죽인 건 내 생각에는 정말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불러다가 서양 지식을 그렇게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김대건 신부님 그 라틴어를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박물관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그거 이제 내년인가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야. 그걸로 지금 그 지도로 갖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프랑스 애들이 주겠어요. 아마 안 줄 거야. 내가 그 지도만 오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1846년이니까 우리도 세계의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예. 자, 어쨌든 이제 요것도 이제 다음에 또 설명. 그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지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결정적이냐면 이 사람들이 260명이나 되는 다이묘들이 다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뭉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천황이 이제까지는 꼭두각시 천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천황이 딱 나온 거야. 천황을 신격화해갖고 천황 밑으로 목숨을 걸어서 다 같이 모이면서 외세에 이제 대항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어 유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84년에 이제 전부 다 일본의 똑똑한 애들 유럽으로 다 보내요.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 딱 가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신세가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서양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예. 그런데 독일만 식민지가 없었던 거야. 식민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빼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물건도 갖다 팔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경제 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식으로 니네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 경제 발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1874년에 시작되지. 1895년 이게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요즘 하시죠? 그거 꼭 보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조선 500년의 마지막 지점이 동학혁명이야. 예. 그런데 이놈의 고종이 백성하고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자기네 도와달라고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텐진조약이라고 이게 청나라가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도 군인을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약을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한 전쟁이 아산 앞바다에서 해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인데 이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요동반도 리순이라는 데까지 쫓아가고 이 중국 사람, 청나라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 군인은 이
청군이 한 7만 명, 일본군이 3만 명 해갖고 붙어갖고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야. 이 조그만 전쟁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가 조선을 우리 속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조선 자유 독립 국가다. 그 얘기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리가 창간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싸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일본은 청나라에 10년에 1번 조공을 바쳤어. 왜냐하면은 나라도 멀고 아니 이것도 까다롭거든. 근데 조선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2번 조공 바치라고 그러고 일본은 10년에 1번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내가 늘 말하지만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물론 지금도 지금마저 시진핑, 트럼프, 김정은, 아베 이거 아주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사람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일일이 하급 사무라이였거든.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해요. 지금 이게 페리 제독의 그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 일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이무 260명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천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이무들은 다 포기해라. 니네들 권리를. 근데 그걸 다 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갖고 다 포기를 해.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끝까지 갈라져서. 자기 거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내가 나이 50이 넘었다면 이제는 인생관을 바꿔야 한다. 인생 전반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매달리지 말고 애쓰지 말고 주변을 정리해야 한다. 그동안 너무 남을 의식하고 휘둘리며 살았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특히나 그것이 가족이었다 해도 말이다.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아야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가 생겼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용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일까?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통해 나이 들수록 주변을 정리하고 온전한 나로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 들어보자.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마라.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굳이 노력해봤자 좋을 게 없다. 똑똑한 사람은 용서를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시를 한다. 가족에게도 다 맞춰줄 필요 없다. 맞춰주면 당연한 줄 안다. 사람은 혼자일 때야 비로소 온전한 자신이 된다.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친했던 사람들도 다 주위를 떠나기 마련이다. 고독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게 좋다고? 상처받고 인간관계가 다 끊겨봐야 알겠는가? 친구란 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고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을 대할 때 처음에는 일부러 친절하고 계산 없이 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상대방이 만약 선을 넘으려고 하는 기색을 주면 그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렵다고.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은 태생부터 고독한 존재이고 모든 고통과 번뇌의 원인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라고 한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하게 대해봤자 상대방은 선을 넘기기 일수다. 주변 사람한테 잘해주기만 하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다. 원래 친절한 사람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계속 호의를 요구하면서 호의가 권리가 된다. 타인을 도와주고 싶다면 도와줬을 때 고마워하는 사람만 도와줘라.
인간은 항상 위를 보고 살아가는 게 문제다. 언제나 위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은 불행해지기 쉽다. 위보다는 아래를 봐라. 지나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복해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불행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더 많으니 의심해 봐야 한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사람은 배신하고 가면을 쓰는 법이다. 그러면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까? 쇼펜하우어는 친절함이 친절함으로 돌아오는 사람과 연을 이어나가라 이야기했다. 무조건적인 친절이 어리석다기보다는 고마움에 베풀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한다. 싸울 때는 중립을 지키는 게 좋다. 말도 가급적 아껴라. 세상은 넓은데 반의 사람은 무섭다. 드러내지 말고 벙어리가 되는 편이 좋다. 나이 들어 돌이켜보면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 게 큰 가치가 없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남는 건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가족뿐이다. 사람은 무슨 일을 겪든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멋대로 행동한다. 10년지기 친구라고 해서 다를 바 없다. 인간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 배신하는 존재다. 인간은 너그럽고 친절하게 대하기만 하면 버릇이 없어진다. 마치 어린아이와 비슷하다. 사람을 대할 때 친절하거나 관대하게 대하지 마라. 특히나 천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천박한 사람들은 자기와 본성이 다른 사람을 보면 시기 질투하고 끌어내리려 한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적당히 유지할 정도만 잘해줘라. 가까운 관계가 아닌 이상 굳이 지나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 관계를 적당하게 유지하다 필요하면 인연이 되는 것이고 인맥이란 건 있다가도 없는 것이다. 너무 과한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게 자신에게 좋다. 잘해주다 보면 타인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별일 아닌 일에도 화내고 실망하게 된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아주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위아래로 존중받을 수 있다. 아랫사람은 당신을 따를 것이고 윗사람은 오히려 당신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일에 충실한다면 함부로 말하거나 대할 수조차 없다. 인간은 고슴도치와도 같다. 고슴도치에 돋쳐있는 가시처럼 타인과 너무 가까이 지내면 가시에 찔리게 된다.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말아라. 어차피 인간은 혼자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타인의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남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은 그들의 노예와도 다름없다. 남들이 안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남들이 알아주는 것을 초월해서 살아라.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 배신당한 적이 있는가? 배신은 누가 하는가? 대부분은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반대다.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이 사람은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배신이란 건 빨리 배신할 사람과 천천히 배신할 사람만 있을 뿐이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100% 신뢰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결점은 모르고 남의 행동만 비난하기 십상이다. 설령 그런 이들에게 비판받더라도 노여워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않는 게 좋다. 남을 험담하고자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자 본성이다. 삶은 괴로움의 연속이다. 항상 기쁠 거라고만 기대하는가? 행복이란 건 짧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행복과 쾌락만 쫓아가다 보면 평생 행복이라는 걸 즐길 수가 없게 된다. 삶에는 고통과 불안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여라. 인생의 고난은 평생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아가고 혼자 고난을 이겨내고 혼자 죽어가는 존재다. 우리가 종종 혼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를 아는가?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의 고통을 나타내는 단어인 반면 고독은 혼자 있을 때의 순간이 인간에게 편안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단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타인처럼 살기 위해 인생의 4분의 3을 잃어버린다. 인간이 왜 사람과 어울리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지 아는가? 바로 고독이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인간관계를 맺는 행위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 사람을 사귄다. 나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고독을 즐기는 법을 모르고 사람들만 사귀러 다닌다. 모든 인간은 고독 속에 태어난다. 그리고 고독 속에서 사교 활동을 하려고 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고독이란 무엇인가? 고독은 인간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이제 사람을 대할 때 왜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친절할 필요가 없는지 알았는가? 아무리 친해도 돈을 빌려줄 필요도 없다. 돈을 빌려준 것이 화근이 되어 친구를 잃는 경우가 많다. 또 상대는 오히려 오만해진다. 10년지기 친구여도 가끔씩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상대방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잘 지낼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언행을 조심해라. 어차피 인간의 본성에는 착한 면과 이기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떠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또 친한 이들을 경계해라. 친한 이들에게 속거나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타인의 좋은 면만 보고 신뢰하는 것은 좋지 않다.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에 그런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존중심과 배려심을 낮춘다.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의존하지 마라.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통해 우리는 더욱 성장하고 더욱 강인해질 수 있다. 스스로의 강인함을 길러나가면서 우리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다. 당신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가족, 친구, 취미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생각해보며 당신의 인생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신의 고통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강한 사람이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고통과 고독의 의미를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인하고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인내력과 근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인생이란 하나의 실험실과도 같다. 실험실에서 화학 연구가 이루어지듯 인간은 삶이라는 실험실에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언제나 나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고 이를 갈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인생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인간이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이다.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라. 인간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도전하는 존재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이 인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실성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로마의 격언이 있다. 이는 인간의 성격과 개성이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갖고 태어난 성격은 죽을 때까지 지니게 되며 내재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번 절교한 친구와 화해하게 된다면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신자라고 비난하거나 그때는 그럴 줄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해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뛰어난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그러한 성향 때문에 본질적으로 고독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이러한 성향은 타고난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롭고 편안한 기분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고독의 습관을 더하여 자기 자신을 친구로 생각하는 습관까지 가진다면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기도 한다. 더불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더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탐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다. 고독은 자신의 생각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 이러한 많은 고독한 시간을 가진다면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독한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더 많은 고독한 시간을 보내며 자신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고독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삶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젊은 시절에는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마음이 아주 편안하고 간단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고독이라는 마음은 마치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 사실 자기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는다. 내면의 자아가 텅 빈 사람일수록 외모에서 끊임없는 자극을 구하려 한다. 그러나 자신의 내면이 풍부하다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내면에서도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때 더욱 성공적이고 만족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회와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재미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친구가 많을수록 불행해질 수 있는 환경이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필요 없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큰 의미였다. 일을 쉬는 날에는 친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친구가 없었다면 삶이 텅 비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친구와 멀어지게 된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가족을 위해 바쁘거나 친구가 바쁘거나 양쪽 모두 바빠지거나 한다. 친하던 친구라도 연락이 귀찮고 만나도 즐겁지 않게 된다. 어릴 때 친하던 친구도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지루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다 보면 친구와의 관계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가 없어지고 가족이나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법이다. 주변에 친구가 없어진다고 해서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다. 그러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나이가 들면 주변 지인들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이것은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것이다. 가정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녀로도 충분하다.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면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가족이나 자신과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 친구를 만나면 자식이나 돈, 뒷담화 등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듣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친구와 헤어질 때 기분이 나쁘고 시간을 낭비한 것 같다. 주변 지인들 중에는 욕심이 많거나 질투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친구는 한두 명이나 되겠는가? 노인이 되어 노인정에 가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이가 된다. 노인정에는 자랑과 싸움뿐이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느니 혼자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다. 친구와 멀어져도 가족이 있다. 어릴 때는 친구가 보물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이 보물이 된다. 진정한 친구가 있어도 친구는 가족처럼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다. 친구와 가족은 역할이 다르다. 그러므로 친구는 결코 가족이 아니다. 가정이 있으면 친구들과의 의리보다 가족과의 시간을 우선시해라.
친구들과 자주 만나면 나중에 가족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친구의 경조사는 참석하되 평소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더 행복하다. 그러나 친구를 모두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친구가 필요한 순간은 있다. 가끔 친구와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런 친구는 한두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친구와는 가끔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좋다. 만나면 마음이 편하고 즐거운 친구들과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만나면 불편한 친구들은 멀리해라. 이렇게 나와 잘 맞는 친구와만 친해지는 것이 좋다. 친했던 친구와 나이가 들면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가치관의 차이다. 친구와 이야기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알게 된다. 나이가 들면 각자의 가치관이 뚜렷해진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상관없다. 모임이나 술자리에서 의견이 맞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친구가 싫어지고 멀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치관이 다른 친구들과는 점점 떨어져 가면 나와 잘 맞는 사람이 없다고 느낀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는 횟수가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성격을 고치기 힘들고 말이 많아진다. 오랜 시간 함께한 가치관이 부딪히면 상대의 주장이 과하다고 생각한다. 내 주장을 하면 싸움이 나고 친구의 말을 들으면 속이 답답하다. 이런 만남을 자주 하면 모임이나 만남이 즐겁지 않다. 결국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나이가 들면 친구로 지낸 기간보다 가치관이 잘 맞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오래된 친구라도 가치관이 다르면 의미가 없고 새로운 친구라도 가치관이 비슷하면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다. 알게 된 기간보다는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사귀는 사람이 더 잘 맞을 수 있다. 현재의 환경에서 만난 사람이 나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오래 알던 친구의 가치관이 달라졌다고 해서 친구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가치관이 생긴다. 누구의 가치관이 옳고 그른 것은 없다. 그저 다른 것일 뿐이고 다르면 멀어지는 것도 자연스럽다. 멀어지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한 성숙도에 따라 멀어질 수 있다. 나는 성장했는데 친구는 미성숙하게 행동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특히나 나이가 들어도 남을 험담하는 것을 보면 친구가 싫어진다. 또한 자기가 불행하다고 남도 불행하게 만들려는 것을 보면 친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사람과는 관계를 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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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좋다.